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질 당신의 건강주치 MC 이경주입니다. 치아가 만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죠. 잘 먹고 잘 씹는다는 것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 치과라는 말만 들어도 어깨가 움츠러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주치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책임질 건강주치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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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치과보철과 전문의 김성빈입니다. 저는 통합치유학과 전문의 김원식입니다.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치아. 그런데 영구치가 빠졌다면, 또 치주질환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인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매식체를 식립하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만들어 자연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유사하게 만드는 보철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는 2018년 약 58만 명이 치료받았고 2022년엔 80만 명으로 증가하여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치아의 손실이나 상실로 음식을 제대로 먹기 힘들어서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당신의 건강주치의에서 임플란트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런 임플란트의 등장이 치과 산업 발달에 영향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임플란트는 1960년대부터 시작돼서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이 되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치료가 정형화되고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느 치과를 가나 임플란트 수술을 쉽게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예전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한두 개 정도 임플란트 한 분들을 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이쪽에 좀 임플란트를 할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아직 정확하지 않은 뜬 소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주치님들과 함께 이 임플란트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임플란트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건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거짓입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잘 되시는 환자분들은 쉽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고혈압의 경우에는 드시는 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잘 알려진 약으로는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게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약을 처방받는 병원과 협진해서 의뢰서를 내고 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주치님 이것도 궁금해요. 임플란트를 하면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 이건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보철물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은 진실이고요. 네. 다른 치아들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치주염이 올 수 있어서 반은 거짓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임플란트를 심으셨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관리를 받으셔야 하고요.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치석이 생기기 때문에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했다고 그냥 마냥 마음 놓고 있을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치의의 맞춤 진료. 임플란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맞춤 진료 들어가 볼 텐데요. 건강주치의님, 임플란트 도대체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말 들었을 때부터 좀 겁이 났거든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빼지 않을 수 있다면 최대한 오래 쓰시는 걸 원하시죠. 그런데 임플란트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큰 수술이나 더 어려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건강주치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이나 아니면 치료 순서 같은 게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치료에 많은 변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의 구강 내 상태와 엑스레이를 먼저 확인하고요. 최근에는 CT 장비가 많이 발전해서 CT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자료를 종합해서 치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먼저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에 들어가면 잇몸 절개,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구멍을 뚫고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잇몸을 봉합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뭐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시간은 환자분마다 다르긴 한데요. 환자분께서 실제로 입을 벌리고 계신 시간은 뭐 짧게는 5분에서 10분, 길게는 뭐 1시간, 1시간 더 걸리는 수술도 가끔 있긴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치과에 오셔서 주의사항 설명 들으시고 그리고 마취하고 기다리시고 얼굴 소독하고 이런 부가적인 과정들을 다 포함하면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걸리는 때도 있긴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뭔가 굉장한 수술이 이루어질 것만 같아서 무서웠는데 1시간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디지털 장비? 뭐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장비를 말씀해 주시는 건지.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 장비나 이런 디지털 장비가 많이 발전되면서 CT와 환자분의 구강 내 이제 스캐너가 있어서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스캔하고 그 결과를 정합해서 3D 프린터로 이제 모형을 뽑아내면 그걸 통해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모형이 실제 수술 시에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와서 수술 시에 이제 환자분의 구강 내에서 다른 요 치아가 있는 부분에 결합하고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양을 내놓은 상태에서 네. 수술을 시행하면 미리 계획했던 그런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각도, 깊이 등을 정확하게 이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임플란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술 방법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악동 수술이라는 뼈이식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 수술할 때 위쪽 어금니 쪽 수술할 때 많이 하는 수술이고요. 모형에서 보시면 지금 요 코 옆에 있는 공기 주머니 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텅 비어 있고 이 부분과 치아가 있는 치조골, 잇몸뼈 라인과 두 가지가 뼈의 두께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이 얇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쪽 뼈에 어금니 수술할 때 이 빈 공간에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가 뼈에 다 잠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식입니다. 화면 보시면 CT 사진이 떠 있는데 왼쪽 위에 어금니가 흔들려서 오신 분인데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상실된 지 2, 3개월이 지난 뒤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상악동과 치조골 라인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걸 볼 수 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사진이고요. 결과적으로 임플란트가 뼈에 잘 덮일 수 있게끔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악동 뼈이식 수술 말고 잇몸뼈가 얇을 때 시행하는 뼈이식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과에서 뼈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면 많이 하는 수술이고요. 자, 사진 보시면 아래쪽에 잇몸뼈가 많이 부족한 걸로 보이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 결과를 보시면 이전 사진과 비교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주변으로 뼈가 많이 형성이 되었고 이식제로 둘러싸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악동 수술과 마찬가지로 목적은 똑같습니다. 임플란트가 이식제에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둘러싸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수술의 목적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악동 같이 그 뼈 속에 넣는 게 아니라 뼈 주변으로 이제 뼈 이식제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악동 수술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앞니가 부러지거나 상실됐을 때 하는 임플란트입니다. 보통은 이제 앞니가 빠지거나 이제 상실되면 굉장히 이제 어금니에 비해서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는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환자분께서 앞니에 있던 보철물이 빠져서 내원하신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보철물에 기둥이 있어서 빠지게 된 경우는 다시 치아를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합니다. 발치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임플란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복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부위가 임플란트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미적으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니, 티가 안 나요. 임플란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진과 또 모형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마냥 무섭다고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주치의의 특급 처방에서는 임플란트를 할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서 특별한 꿀팁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건강주치의님, 임플란트에 대한 특급 처방 무엇인가요? 잘 선택하랍니다. 잘 선택하라고요? 뭘 선택하라는 거죠? 치과를 잘 선택하랍니다. 네. 치과를 잘 선택하라. 네. 주어를 말씀해 주셔야죠. 네. 덧붙여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치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임플란트 종류가 요새는 이제 너무 다양해지고 가격도 다양하고 너무 많지만 시술 받는 치과 의사와 소통이 잘 되는지 치과 의사의 그런 상담이 이해가 잘 되는지 그리고 치과의 그런 능력들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임플란트는 브랜드나 종류보다는 사실 임플란트의 위치나 그런 깊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도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잘 확인하고 상담하는 치과 의사와 잘 의논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빈 건강주치의님의 특급 처방은 무엇일까요? 제가 드리는 특급 처방은 잘 기억하라입니다. 선생님들끼리 오늘 주어를 빼고 오시기로 뭐 작정을 하셨나요? 뭘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치료받으신 임플란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 치과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오래전에 치료받으신 임플란트의 종류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거나 추가적인 치료를 받는데 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받으신 임플란트의 이름, 회사명, 그리고 종류까지 알고 계시면 가장 좋지만 네. 최소한 회사 이름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검진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은 치과에서 6개월, 1년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드리거나 정기검진을 오시라고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라. 무엇을요?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제품 그리고 정기검진 날짜입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근데 임플란트 한 번 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수명이 있을까요? 임플란트의 아랫부분, 치아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은 수술을 잘 해두면 아주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영구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뿌리 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유지가 잘 되고요. 그 위쪽에 있는 보철물의 경우에는 입안에서 힘을 계속 받고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면 다시 만들기도 하고 유지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의 약제 같은 경우에는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기 때문에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처럼 골대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치료들은 그 약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치 이후에 잘 아물지 않는 그 골괴사나 아니면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도 임플란트가 실패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전에 주치의에게 알려야 하고 그리고 약을 처방받는 약과 의뢰서를 통해 약을 중단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신다면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아니면 지금 앓고 있는 질환이 있으시다면 미리 사전에 말씀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저 진짜 궁금했던 거 있거든요. 비용. 임플란트 비용 얼마 정도 할까요? 임플란트 비용은 치과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대신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요. 총 치료비의 30% 정도 본인 부담금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까지는 저렴한 금액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럼 보험이 적용되는 65세까지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잇몸 뼈의 변화입니다. 치아를 빼는 순간부터 치조골은 흡수하기 시작해서 잇몸 뼈가 얇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이 어려워지고 치료 후에도 수루 통증이나 그런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2번째로 치아의 이동입니다. 치아가 상실되면 빈 공간으로 다른 치아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해야 되는 맞물리는 치아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맞물리는 치아의 이동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치료 외에도 맞물리는 치아의 치료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고민을 하다가 임플란트 하기 좋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냥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원식, 김성빈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가 빠지면서 느끼는 상실감이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임플란트 수술이라 그러면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아프지도 않고 기간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말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용기를 갖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성공률이 아주 높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95%에서 99%까지 나오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잘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겠고요. 치료하고 나면 마치 자기 치아처럼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주치의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